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장한업 교수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한국인의 다문화인식 이대로 좋은가? 저렇게 물으면 안 좋다. 이게 답이죠. 그죠?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저와 함께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50분 동안 아마 주로 반성의 시간이 될 겁니다. 다문화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신문지상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음 나타나는 게 1975년입니다. 그때 다문화는 뭐였을까? 그때 다문화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 연수를 한다 그러면은 닭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차를 끓이고 차를 먹는 그게 다문화였습니다. 1991년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새로운 의미로 나타납니다. 어느 기업에서 말레이시아가 다문화 국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다문화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공부를 했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다문화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의 대답은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우리 과거를 조금 보고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보면서 다문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60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해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는 미국, 멕시코, 일제시대에는 일본, 그리고 꼭 살러 간 건 아니지만 60년대는 서독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호주로도 많이 가게 되죠. 이렇게 나가 사는 사람을 동포라고 합니다. 2010년 통계로 682만 명이 나갔습니다. 지금 720만 정도 됩니다. 682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나가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디아스포라의 나라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90년대부터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2014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180만 정도 됩니다. 이들의 국적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201개국이나 됩니다. 올해 6월 통계로 보면 200만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올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는 잘 사는 나라면 예외 없이 겪는 성장통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때로는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행한 현재라고 했습니다.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태어난 애들의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물론 지나친 경쟁을 시켜서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70%가 대학을 갑니다. 너무 많이 갑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직업학교에 갑니다. 우리는 지금 꾸역꾸역 대학을 갑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하게 되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세월호로 300명을 잃었습니다. 250명의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이 수장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희생시키고도 별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사람이 8.7명이었습니다. 2013년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부유해졌는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은 28.5명으로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나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도 높고 자살률도 높습니다. 현재가 이렇게 불행하면 미래는 어떨까요? 암울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1.24명입니다. 8명이 5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육비, 특히 사교육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 태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돌아가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조금 실감 있게 보시겠습니다. 4년 전의 모습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2060년의 모습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다문화를 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은 출산율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한번 떨어진 출산율 잘 안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 정부는 지난 10년간 81조를 갖다 부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둘째는 대학교 무상교육이다. 이 정도로 해야 둘째를 생각해 볼지도 모릅니다. 남북 통일, 개성공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일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또 통일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남한과 그 북한 사이의 그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다문화 문제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남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외국인을 들여오는 방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을 하면 2030년 정도면 10.2%에 달할 거랍니다. 저기에 반짝반짝하는 이유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10% 내외가 되면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싸웁니다. 일할 사람 없죠. 부양받을 사람 많죠. 일하는 사람이 외국인하고 싸우죠. 나라가 어디로 갑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다문화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외국인은 점점 들어오는데 한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의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2015년, 그러니까 12년이 지났겠죠.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인식은 훨씬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걱정을 멀리 독일에 있는 동포 한 분이 걱정을 합니다. 정명렬 씨라는 분이고 1970년에 독일로 간호원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저 멀리 독일에서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Fein, dann viel Spaß noch. Ne? Ja. Bis nachher. Alles klar, ja. Ja?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 굉장히 무시한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시절을 생각해서 오죽했으면 그네들이 그 자기 고향을 등지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돈을 벌이러 왔나 그런 생각하면은 참 우리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험한 일 많이 해요. 우리도 험한 일 많이 했습니다. 요만한 거라도 조금 도와주고 좋은 말 하면 굉장히 감사해 여겨요. 그리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 나라가 발전되고 그분들 그 자기 나라 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와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람들 좋고 진짜 돈 많이 벌이 왔다 하면서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먼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분 말씀 중에서 진짜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독일로 간 분들이 18,0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일을 욕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3D 업종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비판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토양이 상당히 나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부터라도 객토를 해야 합니다. 토양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려면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남의 문화를 배우고 안 배우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하면 외국인을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동남아를 떠올립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영어로 옮기면 멀티컬처럴이 되는데 그 어느 사전에도 멀티컬처럴이 외국인의 또는 동남아의라는 뜻은 없습니다. 매우 묘한 정의를 우리는 내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가정해야 저 말이 성립이 됩니다. 국제 결혼 가정이죠. 유럽에서는 이민 가정, 이민 배경 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그 용어가 더 좋다고 봅니다. 다문화 교육,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의 제임스 뱅커스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 운동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교육을 논하지만 저렇게 정의하고 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자로 해석해서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다문화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문화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인의 옷은 한복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오늘도 아무도 입지 않은 옷,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꼭 알리려고 하는 옷.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을 해보십시오.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 전통 옷을 가장 안 입는 민족 우리입니다. 한복 얘기 나왔으니 하나 더 하지요. 결혼식을 합니다. 혼주가 하객을 맞이합니다. 바깥 혼주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양복. 안 혼주는요? 한복. 그게 다문화입니다. 우리는 다문화를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결혼식도 일부는 동양식, 일부는 서양식, 2부는 동양식입니다. 다문화입니다. 초상을 치릅니다. 농촌에서는 하얗게 입습니다. 도시에서는 까맣게 입습니다. 다문화입니다. 우리 애들은 더욱더 다문화적 존재입니다. 애들을 키울 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산에 언제 양이 있었습니까? 염소도 없었어요. 저 때부터 서영을 들이댑니다. 2살, 3살 되면 안데르센 아저씨가 오십니다. 성냥팔이 소녀도 데려옵니다. 우리 소녀가 언제 성냥 팔았어요? 껌은 팔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서양을 집어넣다 보니까 애들에게 A4 용지 하나와 연필을 주고 공주 한번 그려봐라. 낭낭공주 그릴까요? 백설공주 그릴까요? 100% 백설공주 그립니다. 백설공주가 우리 공주입니까? 이게 바로 다문화적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자기의 다양성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남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의 큰 문제는 자기는 다문화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행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성씨는 286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외국인이 이 땅에 들어와서 만든 귀화 성씨입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 많은 민족 출신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귀화 성씨들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의 성씨는 시대마다 조사되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250여 성씨가, 동국여지 승남에는 277개의 성씨가 적혀 있다. 그 가운데 귀화 성씨로는 신라시대에는 40여 성, 고려시대에는 60여 성, 가장 폐쇄적이라 알려진 조선시대에도 30여 성이 새롭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성씨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2000년 11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씨는 총 286개, 4,200여 개의 본관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외국인 성은 한국인 토착성보다 1.5배 많은 442개로 집계됐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다민족 사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다민족들이, 그 혼혈민족들이 자기만의 특수한 사회를 형성한 다음에 분리주의를 요구할 적에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존재했던 민족들이 그 분리를 주장하는 이 민족들에게 박해를 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수많은 혼혈들이 융화되어져 있고 녹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주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그 어이없는, 참으로 그 근거 없는 순혈주의로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방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어떤 강점이라든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조차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요. 단일민족. 사실은 역사에서 뭐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단일은 없습니다. 다 말하면 혼혈이고 혼합입니다. 그렇지.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우리 역사는 이웃 나라보다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가 더 섞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민족이란 순수 피 단일이 아니고
피를 제외한 기타의 어떤 역사의 문화적, 정신적 요소에서의 단일화, 일체화, 그렇죠? 동질화. 아마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단일민족이요. 그것이 사실은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의 힘이 원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지나친 단일민족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단어의 정의를 보면 혈연이나 혈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머릿속에 민족은 혈연이나 혈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한양대학교 박찬승 교수님의 저서에 의하면 민족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처음 쓰인 것은 1904년입니다. 그 이전에 살고 가신 선조들은 민족이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1933년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BC 2333년 단군 이래로 민족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림이 막 그려집니다. 이 그림은 교육적인 세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68년 국민교육 헌장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외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72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교과서라는 교과서에서는 단일민족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뇌당한 결과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일간지를 보시면 일간지 중에서도 일간 스포츠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을 주고 틀린 그림 찾기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다른 그림 찾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다른 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하기가 좋아요. 다문화 명에 걸린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면 문맹입니다.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를 못 쓰면 컴맹입니다. 색깔이 있는데 구분이 안 되면 생맹입니다.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살고 있는 걸 모르면 다문화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합니다. 토나 연빛입니다. 콩고의 왕자였고 대학을 졸업했고 영어, 불어, 지역어를 사용하고 한국의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해서 옵니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6년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은 연비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한국인은 무조건 왕이야. 아프리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단일민족 의식에다가 인종주의까지 또 올라가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2002년에 한국에 왔고 2009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2011년에 부산 근처에 사우나를 들어갑니다. 종업원이 말려요. 왜요? 외국인. 그래서 한국 국적 보여줍니다.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외국인. 한국인들에게는 그런 페이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색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옵니다. 물어봅니다.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대답이 에이즈 걸렸을지도 모르잖아요. 7살 난 주부에게 저런 모욕을 줍니다. 저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까요? 아닐 겁니다.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2013년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피부가 다른 사람이 옆집에 살러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란색은 괜찮습니다. 빨간색은 싫습니다. 이제 한국을 한번 보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붉은 악마가 있습니다.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이 옆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저렇게 빨간 색깔로 나타난 나라 중에는 선진국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수님 정말 우리가 색깔로 사람을 차별할까요? 차별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동남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 나는 백인이라고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왜냐? 자긴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거리.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아,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가르쳐줄 수 있는 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인종 편견에 상관없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켜볼까요? 먼저 리랜드 씨입니다. Excuse me?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COEX. COEX? No. This station is Gangnam Station. And line number 2. 서툰 영어지만 친절하게 알려주는군요.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How can I go to COEX Mall?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어디 뭐라고? COEX. This direction. 3km. 양재. 포스트리트. 거기서 어게인 패션. Subway? 네. Subway? 네. 아니. 콩글리시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짓 발짓으로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I should take the bus?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하철 노선표를 꺼내더니 길을 알려줍니다. This way?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Bus is better? 버스가 더 빠르냐고. 버스가 더 빠르라는 거? 지하철보다? 버스냐 지하철이냐 의견이 분분하군요. 버스나 지하철보다. How many bus stops and then get off?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아, 정거장 수를 세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Seven stop. So I should count 1, 2, 3, 4. 세븐. Okay.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요. 이번엔 붙잡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던 길을 멈춰서더니 말을 건넵니다. Hi. I'm trying to find COEX. Here is Gangnam Station. This is Samsung Station. Okay. 고맙습니다. My pleasure.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이번엔 동남아에서 온 구나완 씨. 지도를 들고 길을 물어봅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고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나완 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동남아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이미 사람들은 동남아인에 대한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교육이 참 잘못됐다. 저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저런 인간을 만들려고 교육한 건 아닌데 이곳이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시킨 나라가 맞나?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차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3년 싸이가 떴고 강남스타일 아주 좋았습니다. 리틀 싸이 황민우 군이 뜹니다. 그런데 베트남 엄마를 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댓글은 싸늘하게 바뀝니다. 우리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국제적으로 교육을 비교하면 중학생 정도 수준이면 늘 1위 아니면 2위의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늘 꼴찌입니다. 어느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잘 푸는데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애들. 오늘도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차별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는 2년 전에 저를 위해 청주로 이사 왔어요. 서울에 살 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걔가 우리 새끼.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놀리고 얼굴이 까맣다고 놀리고. 근데 서울에서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막 때리고 막 신발 숨기고 막 음식에다가 막 상 꺼놓고 막 음식에다 막 죽은 벌레 넣으니까 막 그러니까. 애들이 놀릴 때는 엄마가 싫었는데 지금은 가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조금만 놀고 가자. 왜요 라이프롱? 뭔 말인지 모르냐? 오늘은 불통 계획이 없어서 좋다 했는데. 무슨 나라인지 물어보잖아. 그래, 너 어느 나라 갔어? 너 차이나에서 왔냐? 그래, 차이나에서 왔다. 차이나 중국. 너랑 우리랑 너무 차이나 짝퉁. 나 필리핀 사람이야. 수준이 다 올라. 왜 자꾸 절 괴롭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가를 조작하고. 욕을 하니까 기분 나빠요. 필리핀하고 중국인 어디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뭘 보러 가 이러고 어느 나라로 가 이랬어요. 그런 얘기도 자주 해요? 네. 오빠 계속 시비 걸려. 기분 나빠 오빠. 돌아와 필리핀아. 오늘도 이런 차별은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채은이라는 학생은 그냥 자기도 놀이터에 갑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저렇게 차별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채은이를 불러서 너 여기서 한국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가해자인 나머지 애들에 대한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채은이가 여자애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자이면 문제는 좀 심각해집니다. 왜? 중졸 이상이면 군에 가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차별받고 학교에서 차별받고 사회에서 차별받고 군에 가게 되면 또 누군가가 귀신처럼 알아낼 겁니다. 너 다문화라며. 그러면 감정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손이 어디로 갈까요? 총으로 갑니다. 22사단 임병장 사건, 벽에 해골 그린 거 보고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프랑스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파리가 있고 파리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글리시 수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리 근교입니다. 2명의 청소년이 축구를 하다가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경찰들이 마치 불신검문을 합니다. 얘들은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집에 늦게 갈까 봐 공모를 해서 도망을 갑니다. 경찰은 수상하게 여기고 얘들을 따라갑니다. 따라오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저 담을 넘습니다. 고압전선이 흐르고 있었고 2명의 청소년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도 2005년에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얘기가 전국에 퍼져버립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 300개나 되는 도시에서 이민 2세, 3세들이 묻지마 방화를 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손을 못 댑니다. 300개나 되는 중소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알제리와 전쟁하고 그동안 발동하지 않았던 비상사태법을 발동시켜서 12일 걸려서 겨우겨우 잠재웁니다. 차량이 무려 10,000대나 전소합니다. 프랑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민 자녀에게 나름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프랑스 사회학자는 이것을 프랑스와 프랑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한국의 전쟁은 언제쯤 일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사회가 더욱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급하게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이 다문화이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다문화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문화라는 용어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인체에 비유하면 그냥 척추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왜? 우리의 단일의식이 그 척추를 골절시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단일의식을 완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must learn to live together as brothers or perish together as fools. 우리가 형제처럼 살아가는 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바보처럼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면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흑인들에게 백인 경찰이 그냥 쏩니다. 저기에서 출발한 것이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 다문화 교육이 우리 한국에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 문제마저도 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는 유럽 쪽에 가깝습니다. 나라가 작고 국가의 정체성이 비교적 강합니다.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서 서서히 다문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호문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상호문화 교육을 우리 한국 학계와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불어입니다. Déraciner les autres est un crime et se déraciner soi-même est une conquête. Déraciner les autres, 다른 사람의 뿌리를 뽑는 것은 하나의 죄악입니다. 이 땅에 들어든 온 외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함부로 폄하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All different, all equal.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데가시네 수아멤, 자기 자신의 뿌리를 뽑는 것은 위대한 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동영상과 자료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 수준은 경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을 빨리 개선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을 통해야 합니다. 왜? 교육을 통해서 들어간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해법도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문화 교육, 상호문화 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환자에게는 상호문화 교육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 볼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알레만 기온다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은 단문화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것에서 상호문화적이고 국제적인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는 단문화적이고 국가 중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을 꼭 꼬집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봐, 한국, 너희 단일 민족 아닌 것 같아. 이제 단일 좀 지우지. 단일 지웠습니다. 노무현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정권이었으면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국제적인 차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화여대에서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이제는 꼭 한국에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얘들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상호문화적이고 국제적인 안목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까지도 다문화는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일까? 제가 앞부분에서는 한국을 좀 많이 비판했습니다. 비판한 이유는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소리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또 한 번의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외국인을 상당히 차별하는 나라에서 그런 차별을 상당히 줄이고 그들과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듯이 우리가 차별하던 나라에서 차별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또 한 번의 기적이 될 것이고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프랑스에서 겪었던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을 때 중국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꽤 괜찮은 식당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앉습니다. 아빠, 엄마, 10살 전후에 2딸이 앉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는데 그 10살짜리 애가 저를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소위 에이시언 피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주방에다가 그걸 전달하기 전에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소리 없이 딸을 나무랍니다. 제 짐작에는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아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라디시온 실버플레 계산서 주십시오. Voilà, monsieur.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카드를 올려놓습니다. 카드를 봤는데 이브 뭐뭐입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의 전직 총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는 가정에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 민족차별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터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색깔을 가지고 아직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박경태 교수님의 말씀처럼 다문화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그들을 인정해 줄 때 한국은 또 한 번의 다문화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